안녕하세요. 72세 박영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삶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었던 그 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진실을 외면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그 죄는 고스란히 다음 세대의 몫이 된다는 것을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녁은 참 평온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딸네 집에 들렀던 날이었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창밖으로 붉은 빛을 쏟아낼 때였어요. 딸네 거실은 늘 그렇듯 따뜻했습니다. 갓 지은 밥 냄새와 된장찌개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죠. 여기에 딸이 직접 담근 김치에서 나는 시원한 향까지 더해져서 정말 집다운 냄새가 가득했어요. 딸은 저녁 준비에 한창이었고 사위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막 7살이 된 외손자와 함께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녀석의 작은 손가락이 알록달록한 블록을 조심스럽게 쌓아 올리는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요. 한 개씩 한 개씩 혀끝을 살짝 내밀고 집중하는 모습이 마치 건축가가 된 듯 진지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그저 흐뭇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제가 성을 만들었어요. 녀석은 제가 도와준 블록 성을 가리키며 환하게 웃었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블록들이 어우러져 만든 작은 성이었지만 녀석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성이었을 거예요. 그 순수한 기쁨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제 마음도 덩달아 가벼워졌죠. 창밖으로는 늦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마당의 감나무에는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때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녀석이 갑자기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작은 외장하드 하나를 들고 오는 거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검은색 기계, 그건 마치 제 손에 얹힌 차가운 돌멩이 같았어요. 무게는 별로 무겁지 않았는데 왠지 모르게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녀석은 해맑게 말했죠. 아빠가 집에 잠깐 왔다가 이거 할아버지께 꼭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아빠가 진짜 중요한 거래요. 돌이켜보니 그날 사위가 퇴근길에 잠시 집에 들렀던 모양입니다. 현관에서 스치듯 본 그의 얼굴이 유독 창백하고 초조해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평소 회사 기밀이라며 서류 한 장 집에 가져오지 않던 사람이었기에 그 다급해 보이던 모습과 손에 들린 외장하드가 어딘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회사 기밀이라서 절대 안 된다며 늘 철저하게 선을 그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집에서 업무 관련 전화를 받을 때도 따로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통화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 사람이 저에게 외장하드를 전해달라니 이상하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녀석의 손을 통해 전해진 그 작은 물건이 마치 거대한 어둠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느껴졌어요. 딸은 부엌에서 아무렇지 않은 듯 저녁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놓고 그릇을 배치하고 물컵을 놓으면서 콧노래까지 부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날의 저녁 공기가 평소와 조금 달랐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날의 저녁 공기가 평소와 조금 달랐다는 것을요.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기묘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외장하드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10cm도 안 되는 작은 물건이었지만 묘하게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사위가 왜 이걸 나에게 맡겼을까
하루 종일 머릿속이 복잡했죠. 저녁밥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김치찌개도 맛이 없었고 밥알 하나하나가 모래알처럼 거칠게 느껴졌어요. 텔레비전을 틀어놨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자꾸만 책상 위에 그 검은색 물체에 시선이 갔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어도 녀석의 해맑은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아빠가 진짜 중요한 거래요. 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2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밤늦도록 이리저리 뒤척이다 결국 호기심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니, 호기심이라기보다는 뭔가 불안한 마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손이 그 외장하드로 뻗어갔죠. 침실에서 나와 거실에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래된 컴퓨터라 부팅하는 데만 3분이 넘게 걸렸어요. 그 3분이 마치 30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바탕화면이 나타나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외장하드를 USB 포트에 연결했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화면에 새 드라이브가 인식되었다는 창이 떴어요. 잠시 후 화면에 수많은 파일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폴더 이름들은 프로젝트 A, 고객 B, 계약서 모음 등 평범한 업무 관련 용어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바로 장부라고 쓰인 파일이었어요. 다른 폴더들과 달리 이 폴더만은 암호로 잠겨 있다는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더블 클릭했습니다. 암호를 입력하세요라는 창이 떴어요. 잠시 막막했지만 문득 손자의 생일이 떠올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자의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해 보았지만 암호가 틀렸다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 사위가 늘 우리 민준이가 태어난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시작이라고 말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생년월일 뒤에 아이가 태어난 시간 4자리를 덧붙여 눌렀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폴더가 열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엑셀 파일은 마치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 파일 안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가득했죠. 거액의 비자금 내역, 뇌물거래 기록들이 날짜별로, 인물별로, 금액별로 촘촘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잘 짜인 거미줄처럼 누군가의 추악한 비밀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첫 번째 시트에는 입금 내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의 기록이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단위가 1,000만 원, 억 원으로 표시된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더라고요. 두 번째 시트를 클릭하니 지출 내역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오 시장님 차량 구입비, XX 국장님 자녀 해외 연수비, 부장님 골프 회원권 등등.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트, 그곳에서 저는 더욱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담당자 정보라는 항목이었는데 그 엑셀 파일 맨 위에 저에게 익숙한 이름 하나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담당자 윤태호. 제 사위의 이름이었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어지러웠어요. 제 눈이 흔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꼈던 사위, 제 딸과 손자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사람이 이런 추악한 일을 저질렀다니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파일 곳곳에 사위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거래 승인자로 때로는 직접 전달자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몇몇 거래에서는 사위의 개인 계좌 번호까지 적혀 있더라고요. 제 눈은 글씨 하나하나를 좇았지만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5년 전 딸의 결혼식에서 환하게 웃던 사위의 모습과 지금 컴퓨터 화면에 적힌 추악한 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저는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 갇힌 악마를 가두는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지만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이 퀭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하룻밤 사이에 늙어버린 것 같은 제 모습이 보였어요. 화장실에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건 꿈이었어. 악몽이었어. 하지만 거실로 나와 책상을 보니 그 검은색 외장하드가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어젯밤의 일이 모두 현실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듯 했습니다. 아침밥을 먹으려고 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밥알 몇 개를 겨우 씹어 삼키고는 저는 다시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보았던 외장하드의 내용이 꿈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다른 윤태호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딸내 집 문을 열자 녀석이 달려와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할아버지, 또 오셨네. 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녀석은 제 손을 잡고 거실로 이끌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거실, 똑같은 소파, 똑같은 따뜻한 분위기였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색깔이 바랜 사진을 보는 것 같았어요. 식탁에는 딸이 차려준 따뜻한 숭늉이 놓여 있었습니다. 숭늉의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평소 같으면 구수한 냄새에 절로 미소가 났을 텐데 그날은 그저 무미건조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아침 안 드셨죠? 속 편하게 숭늉이라도 드세요. 딸이 웃으며 저에게 숭늉 한 그릇을 건넸죠. 딸의 밝은 얼굴을 보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 순수한 아이가 남편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 사위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 깔끔한 와이셔츠, 온화한 표정. 어제 보았던 그 내용이 진실이라면 제 앞에 앉아 있는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저는 사위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혹시 뭔가 다른 점이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평소처럼 젠틀하고 유머러스한 사위의 얼굴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욱 섬뜩했어요. 그때 갑자기 손자가 해맑게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영웅이에요. 녀석은 제가 손에 들고 있던 외장하드를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가 이거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자료래요. 아빠는 회사에서 아주 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들한테 지지 않는 강한 아빠예요.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손이 차게 식었어요. 녀석의 해맑은 말 속에는 진실의 조각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녀석은 무심코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가 말했어요. 이 자료는 아빠 회사를 구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거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안전하게 지켜달래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위가 이 외장하드를 저에게 맡긴 이유가 단순히 보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혹시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증거를 숨기려고 한 건 아닐까요? 혹시 이미 수사기관에서 눈치를 채고 있는 건 아닐까요? 녀석은 여전히 신이 나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나중에 이 자료로 나쁜 사람들을 다 잡을 거래요. 그러면 아빠는 더 큰 영웅이 될 거예요.
그 작은 외장하드가 사위에게는 영웅놀이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가족을 무너뜨릴 폭탄이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녀석의 순수한 믿음과 외장하드 속의 추악한 진실 사이에서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믿고 싶었던 사위의 모습과 외장하드 속의 진실이 충돌하며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벨소리가 울릴 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평소 사위는 항상 정중하고 차분한 목소리였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늦은 시간에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날이 서 있었어요. 마치 억지로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어제 손자가 드린 외장하드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일부러 모른 척 했습니다. 글쎄다, 무슨 외장하드냐?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전화기 너머로 사위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중요한 회사 기밀 자료입니다. 제 실수로 손자에게 건넨 것 같은데 혹시 정말 못 보셨나요? 저는 계속 모른 척 했습니다. 정말 모르겠다. 손자가 뭔가 줬나? 기억이 안 나네. 그러자 사위의 목소리가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장인어른,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면 저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사위의 목소리에는 이제 명백한 압박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 저를 대하던 공손하고 따뜻한 톤이 아니라 뭔가 절박하고 거친 느낌이었습니다. 내일 당장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위의 목소리 뒤에 숨겨진 차가운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것은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노리는 눈빛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사위가 단순히 회사 기밀을 되찾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가 정말로 지키고 싶은 것은 그 안에 담긴 자신의 추악한 범죄 흔적이었던 거죠. 그날 밤부터 저는 외장하드를 제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평소 사용하던 책상 서랍이 아니라 침실 옷장 안쪽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서랍에 말이에요. 그곳에는 아내의 유품들이 몇 개 들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외장하드를 숨겨뒀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잠들려고 누우면 자꾸만 생각이 났어요. 제 손에 들린 이 작은 물건이 제 딸과 손자의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딸은 여전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며칠 전에는 녀석의 생일이었죠. 작은 케이크에 7개의 초를 꽂고 온 가족이 모여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딸과 녀석, 그리고 사위까지 모두 환하게 웃으며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바랐던 그림이었죠. 딸이 결혼할 때부터 바란 것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건강한 아이와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것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차라리 외장하드를 부수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자, 그냥 이대로 살자 라는 유혹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밤중에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습니다. 20년 전에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됐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제 폐 속으로 파고들면서 머리가 좀 더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외장하드 속의 추악한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마치 눈앞에 쓰레기를 그냥 덮어두는 것과 같았어요. 당장은 보이지 않겠지만 그 쓰레기는 언젠가 썩어 문드러져서 더 큰 악취를 풍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제 손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손자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딸에게는 녀석이랑 공원에서 놀아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사실 저는 녀석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혹시 녀석의 순수한 마음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집 근처 공원에 가서 녀석과 함께 벤치에 앉았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쬐었어요. 녀석은 제가 사준 딸기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핥고 있었습니다. 작은 혀가 아이스크림을 핥을 때마다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 이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어요. 녀석의 작은 입술에는 분홍빛 아이스크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휴지로 녀석의 입 주변을 닦아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민준아, 아빠를 많이 좋아하지? 네, 우리 아빠 최고예요. 할아버지 다음으로 좋아해요. 녀석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수한 웃음을 보니 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그래, 아빠가 어떤 점이 좋은데? 아빠는 저한테 책도 많이 읽어주시고 주말에는 같이 축구도 해주세요. 그리고 아빠는 회사에서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는 일을 하셔서 진짜 멋있어요. 녀석의 말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녀석은 진심으로 아빠를 영웅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 순수한 믿음을 보니 만약 제가 이 외장하드의 진실을 밝힌다면 녀석이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됐습니다. 민준아, 만약에 말이야. 정말 만약에 아빠가 나쁜 일을 했다면 어떻게 할 거야? 녀석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빠가 나쁜 일이요? 그럴 리 없어요. 아빠는 항상 저한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하셔서요. 아빠가 나쁜 일을 할 리 없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아이러니했습니다. 사위가 아이에게는 정직을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이런 추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니요. 그런데 할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빠한테 무슨 일 있어요? 녹색의 순수한 눈빛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아빠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경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사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순수한 아이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요. 아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그냥 한 말이야.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예고했던 대로 사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얼굴은 피곤에 지쳐 있었고 눈은 퀭했어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인사는 정중했지만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평소 여유롭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조급해 보였습니다. 앉아라, 태호야. 저는 일부러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위는 소파 끝자락에 앉으며 곧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장인어른, 정말 죄송하지만 그 외장아들을 찾으셨나요? 정말 급한 상황이라서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자료길래 그렇게 급하냐? 회사 기밀이라더니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있는 건데? 그 질문에 사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냥 회사 계약서와 고객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유출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봐야겠네. 뭔지 궁금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자 사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눈빛이 아니라 뭔가 날카롭고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아니요, 장인어른. 그건 정말 기밀사항이라서 다른 분이 보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이라니? 나는 자네 장인이야. 가족 아닌가?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다급하게 말했어요. 장인어른,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급합니다. 내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예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말이에요. 태호야, 나 이미 다 봤다. 사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뭘 보셨다는 거죠? 장부 말이야. 비자금, 뇌물. 다 봤어. 그 순간 사위의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몇 분간 말이 없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엎드렸어요.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은주와 민준이가 있어요. 사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에 화가 났어요. 가족을 핑계로 대지 마라. 자네가 진짜로 가족을 생각했다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네가 가족을 위해서 했다고? 그럼 민준이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자네 딸이 아빠의 이런 모습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받을지 생각해 봤어? 사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네가 지금 하는 짓은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니야.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라고. 이 죄는 결국 자네의 딸과 손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거야. 제 꾸짖음에도 그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무릎을 털고 일어섰습니다. 애원하던 그의 눈빛은 어느새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더 이상 제게 용서를 구하던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장인어른, 좋게 말씀드릴 때 넘겨주시죠. 이미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차갑고 거칠었어요. 평소 저를 대하던 공손한 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료는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게 저뿐만 아니라 장인어른께도, 은주에게도, 민준이에게도 좋은 일이에요. 협박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사위가 아니라는 것을요. 돈과 욕망에 눈이 먼 가족까지 볼모로 잡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인가 했는데 며칠이 지나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제 집 앞에는 늘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거든요. 아침에 마트에 갈 때도 병원에 갈 때도 그 차가 멀리서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인가 했는데 3일 연속 같은 차를 보니 확실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위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혹시 제가 경찰에 신고할까봐 견제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손자의 안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녀석을 데리러 학원에 갔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녀석이 학원 앞에서 낯선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는 40대 정도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직업적인 냄새가 났어요. 녀석은 그 남자에게 아이스크림을 받으며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제가 큰 소리로 녀석을 부르자 그 남자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는데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차가우면서도 위협적인 느낌이었어요. 제가 달려가자
그 남자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걸어서 사라졌어요. 민준아, 그 아저씨가 누구야?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아빠 회사 사람이래요. 그래서 저한테 아이스크림 사주고 할아버지 안부도 물어봤어요. 녀석의 대답을 듣고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손자까지 이용해서 저를 압박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민준아, 앞으로 모르는 아저씨가 말 걸면 절대 대답하지 마. 알겠지? 네, 할아버지. 그런데 왜요? 녀석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녀석까지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제가 더 이상 망설이면 안 된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저는 딸을 따로 불렀습니다. 녀석을 재우고 난 후 거실에서 딸과 둘이 앉아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은주야, 아빠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네, 아빠. 뭐예요? 딸은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태호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지 않니? 스트레스요? 글쎄요. 평소와 별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세요? 딸의 대답을 듣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딸은 남편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은주야, 만약에 말이야. 정말 만약에 태호가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딸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아빠,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남편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아니야, 그냥 아빠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다. 아빠, 우리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절대 회사에서 문제 일으킬 사람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딸의 말을 듣고 있으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 남편을 얼마나 믿고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믿음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은주야, 아빠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때로는 진실을 아는 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어. 아빠,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알고 계신 거예요? 딸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난 후에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고 했습니다. 며칠 더 고민한 끝에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손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진실을 숨기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중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하룻밤 사이에 또 늙어버린 것 같은 제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외장하드를 가방에 넣고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제 손은 떨렸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드디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민원실에 앉아 있으니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제 딸과 손자가 받을 충격, 사위가 받을 처벌, 그리고 우리 가족이 겪게 될 시련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경찰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외장하드를 꺼냈어요. 이 안에 제 사위의 추악한 범죄의 흔적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경찰관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외장하드를 받게 된 경위, 그 안에 충격적인 내용들, 사위의 협박과 압박, 그리고 손자가 위험에 노출되었던 일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말했어요.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나니
제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놓인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졌어요.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경찰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손자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며칠 후 뉴스는 온통 제 사위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대기업 임원 거액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수십억 원대 뇌물수수 정황 포착.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기사로 시작되었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 큰 비리들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사위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회사 전체에 걸친 조직적인 부정부패였던 것이 밝혀졌어요. 사위는 구속되었고 그의 범죄는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수갑을 찬 채로 고개를 숙이고 경찰서로 향하는 사위의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야 정의가 구현되었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 뉴스를 봤을 때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건 실수일 거야.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수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딸도 점차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딸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제 손자는 한동안 아빠는 어디 갔어? 라고 계속 물었습니다. 아빠가 왜 집에 오지 않는지, 왜 텔레비전에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녀석에게 최대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줬습니다. 아빠가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단다. 한동안 집에 못 올 것 같아. 언제 돌아와요? 글쎄다.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야. 녀석은 슬픈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그 사건 이후 딸과 손자는 제 곁에 머물렀습니다. 딸은 한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일상을 회복해 갔습니다. 아빠, 제가 너무 바보였나 봐요. 남편을 전혀 몰랐네요. 어느 날 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다, 은주야. 내가 바보가 아니야. 너는 그 사람을 사랑했고 믿었던 거야.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그래도 제가 좀 더 주의 깊게 봤더라면. 은주야, 이제는 앞만 보자. 과거를 후회하는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더 중요해. 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자는 처음에는 아빠를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아빠라고 부르며 깨어나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더 의젓해졌고 엄마와 할아버지를 돌보려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엄마 대신 할아버지 돌봐드릴게요. 손자의 작은 손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서 제가 선택한 용기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폭풍 같던 시간이 지나고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시간은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딸은 작은 카페를 열어 씩씩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갔고 그 공간은 어느새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훌쩍 자란 손자는 누구보다 바르고 의젓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한 번은 녀석이 학교에서 친구의 잘못을 선생님께 말씀드렸다고 털어놓더군요. 친구를 잃을까 두려웠지만 제가 해줬던 말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진짜 용기는 무서워도
옳은 일을 하는 거라고요. 녀석의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아이의 마음속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사위가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지난날의 오만함은 온데간데였고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현관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제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그때 저를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주신 거였습니다. 그때 마침 학교에서 돌아온 민준이가 이제는 제법 중년티가 나는 아빠를 마주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끝에 훌쩍 자란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는 정직하게 사실 거죠? 사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민준이는 말없이 다가가 아빠를 안아주었습니다. 완전한 용서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분명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아픈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는 더 성숙해지고 강해졌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정의롭고 바른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제가 그토록 바랐던 모습입니다. 사위도 지금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민준이와 만나서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완전한 화해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평범한 할아버지로 살고 있어요.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딸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고 싶은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라는 것을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더 진솔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